(1937년 2월 19일) 금요일이었어요. 스틴슨 비행기가 브리즈번의 아처필드 비행장에서 시드니로 향하고 있었죠. 탑승객은 7명이었는데 승객 5명과 조종사 2명이었죠. 가는 도중 비행기는 리스모어에서 승객 몇 명을 태울 계획이었지만 그곳에 결코 도착하지 못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비행기를 보았거나 들었다고 했던 뉴캐슬과 호크스베리강 남쪽 주변을 중심으로 몇 킬로미터에 걸쳐 공식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어요. 당국은 호크스베리의 우체국장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어요. 그는 비행기가 사라진 날 오후 5시가 막 지났을 때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가 항공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국은 그의 진술에 납득했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믿었죠. 퀸슬랜드와 뉴사우스 웨일즈의 국경에 있는 맥피어슨 산맥에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가 늘 지나가는 시간에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브리즈번에서 오는 비행기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죠. 그들 중 몇 사람은 파란색과 빨간색 스틴슨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며칠 동안 수색한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이렇게 되자 오지 주민인 버나드 오라일리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그 지역의 고지대에 살고 있었고 실종 당일 밤에 강력한 폭풍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죠. 산을 넘어가는 큰 사이클론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2월 27일 토요일, 오라일리는 가서 실종된 비행기를 찾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전날 비행기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모았죠. 오라일리는 차를 꺼내 마지막으로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고 알려진 곳으로 지도를 가로질러 선을 그었어요. 그는 선이 4개의 고점을 교차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는 비행기가 가까운 산맥 너머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다고 확신했어요. 그는 음식을 약간 챙겨서 말 위에 올라타고 출발했어요. 그는 비통가벨 산으로 향했고 거기서 말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는 울창한 열대우림을 걸어서 통과했어요. 그는 앞을 거의 볼 수 없었죠. 숲속의 넝쿨은 철망처럼 두꺼웠거든요. 그날은 빛이 별로 없었고 그는 방향을 잡으려고 고전하고 있었죠. 오라일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단서들을 찾았죠. 그는 나무의 성장 패턴과 식물종 사이에 꽃피는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어요. 자신의 고도를 알려줄 만한 다양한 새동지를 발견하려고 애썼죠. 그는 토요일 밤을 젖은 숲에서 보냈고 다음 날도 수색을 계속 진행했어요. 트로악반산 정상에서 오라일리는 구름이 잠시 열려있는 틈 사이로 높은 바위 몇 개를 보았어요. 그는 스틴슨 비행기가 그곳에 추락했을 거라고 의심했죠. 남서쪽 멀리 끝없이 펼쳐진 푸른 숲 속에서 그는 연한 갈색 나무 꼭대기를 발견했어요. 늦여름치고는 부자연스러운 색이었고 어울리지 않아 보였죠. 열대우림에서 화재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벼락이 치는 것은 가능했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도에 의하면 나무는 13km 떨어져 있었어요. 오라일리는 그곳을 향해 숲속을 헤쳐나갔어요. 그 지점에서 5km 떨어진 곳에 도달했을 때 그는 쿠이라고 외치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 외침은 호주의 덤불숲에서 관심을 끌거나 실종자를 찾거나 누군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예요. 그는 다른 수색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대답을 하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침묵을 지키며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계속 걸어갔어요. 그는 협곡을 건너 높이 올라갔어요. 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소리쳤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죠. 그는 고원을 다시 따라 180m나 걸어갔다가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대답 소리를 들었고 그쪽으로 향했죠. 오라일리는 마침내 도착해서 잘려나간 큰 나무를 보았죠. 다른 나무의 몸통 전체는 불에 탔고 땅에는 금속 덩어리가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두 남자를 보았어요. 나머지 4명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가 발견한 2명은 승객이었던 조셉 빈스테드와 제임스 프라우드였어요. 하지만 그들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의 상태로 보아 오라일리는 두 사람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한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때는 일요일 오후 4시였어요. 그때까지 그 두 사람은 외로이 9일 동안 숲에 있었던 거예요. 프라우드는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었고 빈스테드는 두 사람이 먹을 물을 나르고 있었죠. 그들은 먹을 열매밖에 찾지 못했는데 오라일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희망을 잃고 있었어요. 일광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오라일리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다른 지름길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도중에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어요. 오라일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고 그들의 말을 빌려달라고 했죠. 그는 나중에 누군가의 농장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다용도 트럭을 이용했어요. 농장에서 그는 브리즈번 전화번호부를 사용해 호주 항공사의 로빈슨 씨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죠. 오라일리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생존자 2명을 구조할 구조대를 조직할 수 있냐고 물었죠. 로빈슨 씨는 동의했어요. 오라일리와 농부는 다른 2개의 그룹을 모집했어요. 오라일리가 이끄는 첫 번째 팀은 의사와 약간의 보급품을 포함한 소규모 팀으로 현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그들은 월요일 오전 2시 30분에 모여 해가 뜨기 1시간 전에 출발해서 오전 11시에 현장에 도착했어요. 농부인 부캐넌 씨가 이끄는 일행은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새벽부터 일해서 생존자 2사람이 있는 고원으로 이어진 길을 치웠죠. 계획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빈스테드와 프라우드 둘 다 숲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텐트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3월 2일 화요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자 고원을 내려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룹은 23km의 길을 치웠고 생존자들의 상태는 안정되었죠. 승객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발견된 상태였죠. 그의 이름은 짐 웨스트레이였는데 그는 사고 중에 화재가 나기 전 다른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어요. 그 불은 15분 동안 지속되었지만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계속된 폭우로 불은 꺼졌죠. 비가 멈추기 전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웨스트레이는 일어나서 멀리 양들이 있는 농장이 보인다고 했어요. 다른 2사람은 그가 가는 걸 말리려고 했고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어요. 웨스트레이는 가서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고 30초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어요. 오라일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살아남은 2사람으로부터 웨스트레이를 보았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오라일리는 그가 살아남지 못했다고 확신했어요. 그는 웨스트레이가 갔던 길을 따라 12m 높이의 폭포까지 갔고 살아남지 못했다는 자신의 이론이 사실임을 확인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2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이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TV에서는 이것에 대한 방송을 했어요. 오라일리에게는 명판과 대중들이 기부한 수표가 수여되었어요. 몇 년 후 오라일리의 조카인 피터는 삼촌의 현장 여정을 보여주는 투어를 편성했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